서울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마포구의 한 구석. 7살 박민지는 비가 쏟아지는 아침에 벽 틈새로 스며드는 물방울을 피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버려진 창고는 차가웠지만 적어도 지붕이 있었다. 민지는 작은 담요를 몸에 단단히 감싸고 일어나 창고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빗을 꺼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 빗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꽃을 많이 팔 수 있기를 민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은 시들어가는 꽃을 팔아본 몇 푼의 돈이었다. 강남역 근처에서 사람들이 버린 꽃다발을 주워와 다시 묶어 행인들에게 팔았다. 민지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로 얼굴을 씻고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과자 한 조각을 아침으로 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오늘의 행운을 빌며 창고를 나섰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지는 작은 비닐 우산을 펼쳤다. 이 우산은 지난 겨울 친절한 편의점 아저씨가 준 선물이었다. 그녀는 종로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었다. 오늘은 꼭 3,000원을 벌어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래야 내일 아침도 먹을 수 있어. 민지의 어머니는 그녀가 4살 때 그녀를 남겨두고 사라졌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복지기관에서 한동안 그녀를 돌봤지만 민지는 늘 탈출하여 거리로 돌아왔다. 그곳의 규칙과 통제를 견딜 수 없었다. 거리에서는 적어도 자유로웠다. 청계천 공원에 도착한 민지는 비가 잠시 그쳤을 때 벤치에 앉아 쉬었다. 그때 그녀는 공원 한 구석 큰 느티나무 아래에 놓인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다가갔다. 이게 뭐지? 그것은 우아한 디자인의 큰 바구니였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바구니 위를 덮고 있는 비싸 보이는 담요를 들어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바구니 안에는 3명의 아기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아기 3명이나? 민지는 놀라서 속삭였다. 세 아기는 똑같이 생겼고 모두 고급스러운 파란색 아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건강하게 잠들어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또한 종이가 한 장 있었다. 민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부탁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지켜주세요. 나머지 글자들은 비에 번져 읽을 수 없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누가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기들을 공원에 버릴 수 있을까? 그녀는 감정이 복잡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다시 복지기관으로 보낼지도 모른다. 걱정 마. 민지는 아기들에게 속삭였다. 내가 너희를 돌볼게. 민지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예상보다 무거웠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기들은 그녀의 책임이 되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창고로 향했다. 창고에 도착한 민지는 바구니를 그녀의 작은 침대 옆에 놓았다. 아기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셋 모두 똑같이 생겼지만 민지는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다. 한 아기는 눈썹이 살짝 두꺼웠고 다른 아기는 입술이 더 통통했으며 세 번째 아기는 볼에 작은 점이 있었다. 너희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오는 태환, 너는 태민, 그리고 너는 태준이야. 그녀는 바구니 안을 더 살펴보았다. 아기들 옆에는 몇 개의 기저귀와 작은 병에 담긴 분유가 있었다. 민지는 안도했다. 적어도 오늘은 아기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걱정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새 아기도 먹여 살려야 했다. 하지만 민지는 강했다. 그녀는 항상 방법을 찾아왔다. 그날 오후 민지는 창고 근처에 사는 최할머니를 찾아갔다. 최할머니는 거리의 아이들에게 가끔 음식을 나눠주는 친절한 노인이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민지는 할머니의 작은 집 문을 두드렸다. 최할머니는 문을 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민지는 아기들을 발견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지만 민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최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민지야. 특히 3명이나 되는 아기들을. 배울게요, 할머니.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최할머니는 민지에게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갈아주는 법, 아기를 안정시키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적은 연금에서 몇 푼을 민지에게 주었다. 이걸로 아기들 분유를 사렴. 할머니는 말했다. 내일 다시 와서 더 알려줄게.
민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아기들이 깨어나 울고 있었다. 민지는 최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분유를 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이 생겼다. 자, 태환아, 먼저 너부터. 민지는 첫 번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병을 물렸다. 아기는 열심히 빨았다. 다음은 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이었다. 새 아기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재우는 과정은 민지에게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이전에 그녀는 혼자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누군가가 생겼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민지는 잠든 아기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날 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김준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의 아내 이수진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의 세 아들은 실종되었다.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30대 중반에 성공한 IT 기업가였다. 그의 회사 테크비전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회사 중 하나였다. 준호와 수지는 5년간의 불임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새 쌍둥이를 얻었다. 태환, 태민, 태준은 그들의 기적이었다. 어제 아침 준호의 가족은 청계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수진이 아기 유모차를 밀고 있을 때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수진은 유모차를 밀어내 아기들을 보호하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준호는 아내를 돕기 위해 달려갔고 그 짧은 순간 유모차가 사라졌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다. CCTV 영상에는 유모차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준호의 비서 장민석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기자회견 준비가 됐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아들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10억 원의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비서에게 물었다. 꼭 찾을 겁니다, 사장님. 민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고 전국의 모든 미디어에 소식을 퍼뜨릴 겁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은 뇌진탕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들은 그녀가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준호는 아내가 아이들의 실종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다.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새 아기들 사이에 누워 잠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다. 반면 준호는 병원 의자에서 불편하게 밤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아기들을 돌봤다. 최할머니가 더 많은 분유와 기저귀를 가져다 주었다. 민지야, 너 혼자 이 아기들을 키울 수 없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기들은 분명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야. 봐, 이 옷들의 질을 봐. 이건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아기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할머니. 제가 발견했어요. 제 책임이에요. 최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몇 주만 더 지켜보자. 그동안 내가 도와줄게.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서울 전역에 김준호의 얼굴이 등장했다.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거리의 포스터까지.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찾는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호소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어떤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그녀의 작은 창고와 최할머니의 집, 그리고 이제는 3명의 작은 아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남역 대신 좀 더 조용한 곳에서 꽃을 팔기 시작했다. 아기들을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되어 창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최할머니가 자주 들러 아기들을 봐주었다. 민지는 이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아기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상에 익숙해졌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더 행복했다. 새아기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너희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민지는 아기들에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아기들에게 투영했다. 태환은 의사가 될 것이고
태미는 선생님이, 태주는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는 이 세 아이들이 그녀가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준호의 수사팀은 도시 전체를 뒤지고 있었다. 그들은 청계천 공원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유모차가 사라진 정확한 순간은 찍혀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카메라 사각지대를 아용한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수진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들의 실종을 알려야 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그 후에는 히스테리에 빠졌다. 의사들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여해야 했다. 내 아이들을 찾아야 해. 수진은 준호에게 울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꼭 찾을게, 약속해.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아들들을 찾는 데 쏟아부었다. 그의 회사 테크비전의 직원들도 수색에 동참했다. 그들은 서울 전역에 포스터를 붙이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아기용품 판매점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갑자기 3명의 아기를 위한 물품을 구매한다면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석은 설명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보자. 경찰청장 박인호는 이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국내 최대 기술 기업의 CEO의 아들들이 납치된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이는 국가적 관심사였다. 김 사장님, 저희는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호는 준호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졌다. 그의 아들들은 아직 너무 어렸다. 그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따뜻한지, 안전한지 그는 밤마다 그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나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범을 찾고 있을 때 아무도 작은 창고에서 새 아기를 돌보고 있는 7살 소녀를 생각하지 못했다. 민지는 자신이 아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는 정말로 그랬다. 그녀가 그들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누가 알겠는가? 비 오는 공원에서 아기들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을까? 일주일이 지났고 민지는 삶의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새 아기를 먹이고 최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잠깐 나가서 꽃을 팔았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아기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태환아, 울지 마. 민지는 가장 많이 우는 아기를 달래며 말했다. 스위스 꽹크야. 배고프니?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니? 태환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창고를 방문해 민지를 도와주고 있었다. 아기가 아픈 것 같아. 할머니는 태환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다. 열이 있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해요,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병원에 가면 너에 대해 물을 거야. 그리고 아기들에 대해서도.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아기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환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제가 방법을 알아요, 민지가 말했다. 어제 제가 꽃을 팔 때 만난 김간호사가 있어요. 그녀는 친절했어요. 어쩌면 그녀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최할머니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동의했다. 그럼 내가 다른 아기들을 볼 테니 너는 태환이를 데리고 그 간호사를 찾아가렴. 민지는 태환을 담요로 조심스럽게 감싸고 그를 작은 배낭에 넣었다. 배낭은 불편했지만 그녀의 양손이 자유로워야 했다. 그녀는 마포구의 작은 의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날 친절했던 김소라 간호사를 만났었다. 의원에 도착한 민지는 소라를 찾았다. 다행히도 소라는 근무 중이었다. 꽃 파는 소녀구나. 소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민지가 배낭에서 아기를 꺼냈을 때 사라졌다. 이게 무슨... 도와주세요. 민지는 간절히 부탁했다. 태환이가 열이 나요. 소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전문가답게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민지와 아기를 빈 진료실로 데려갔다. 이 아기는 누구니? 소라가 태환을 검사하며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동생이에요. 소라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는 계속 아기를 검사했다. 그는 심각한 감염이 있어. 항생제가 필요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요.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지 않은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기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내가 약을 줄게, 소라는 말했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이 아기는 정말 내 동생이니?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솔에게 공원에서 아기들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또한 다른 두 아기에 대해서도 말했다. 소라는 눈을 크게 떴다. 잠깐, 새 쌍둥이라고? 일주일 전에 공원에서 발견했다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즉시 태환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의 팔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다. 이런, 왜요? 민지가 물었다. 소라는 서둘러 컴퓨터로 가서 뉴스를 검색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김준호의 얼굴과 그의 실종된 세 아들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민지야, 소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기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의 아들들이야. 온 나라가 그들을 찾고 있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세 아기의 사진이 있었고 그들은 정확히 태환, 태민, 태준처럼 생겼다. 아니에요. 민지는 속삭였다. 그들은 제 동생들이에요. 제가 찾았어요. 제가 돌보고 있어요. 소라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내온 용감한 소녀야, 민지야. 네가 그 아기들을 구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을 진짜 부모에게 돌려줄 때가 됐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나요? 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 아기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 일단 태환이의 감염부터 치료하자. 소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소라는 태환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몇 가지 약과 지시사항을 주었다. 이 약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줘. 그리고 내일 다시 와서 아기를 보여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환을 다시 배낭에 넣었다. 민지야, 소라가 민지가 떠나기 전에 불렀다. 네오의 결정이 무엇이든 넌 훌륭한 일을 했어. 그 아기들을 구한 거야.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소라 언니.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기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잊을 거야. 창고에 도착한 민지는 최할머니가 다른 두 아기를 돌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은 김준호의 아들들이었던 거구나. 최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부자야, 민지야. 아주 부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최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보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민지야. 민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기들 곁에 누워 그들을 바라보았다. 태환은 이제 약 덕분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내가 너희를 보내줘야 할까? 그녀는 속삭였다. 그게 너희에게 최선일까? 며칠 후 태환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다. 소라는 매일 창고를 방문하여 아기들을 확인했다. 그녀는 민지가 그들을 돌보는 방식에 감동받았다. 네가 이렇게 어린데도 이 아기들을 잘 돌보고 있어. 소라는 민지에게 말했다. 네온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식으로든 이 아기들은 그들의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야 했다. 민지와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네가 이 아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도 그들을 사랑해. 그들은 지금 매우 슬프고 걱정하고 있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라는 계속했다. 만약 네가 그들을 돌려보내면 넌 영웅이 될 거야. 너는 이 아기들의 생명을 구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잊으면 어떡하죠? 소라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아, 민지야.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기들이 자신 없이 어떻게 지낼지 상상했다. 그들은 행복할까?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될까? 그들은 그녀를 기억할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잠든 아기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최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결정했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들을 돌려보낼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최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방식대로 하렴. 넌 항상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였어. 민지는 소라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들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아기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소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민지의 열정에 설득되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를 김준호에게 데려다 주세요. 소라의 눈이 커졌다. 그게 쉽지 않을 거야, 민지야.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고 보안이 철저해. 하지만 제가 그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그는 저를 만날 거예요.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지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내가 도울게. 소라는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이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소라 언니. 그날 오후 소라는 김준호의 회사 테크비전의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준호의 비서 민석과 통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의 간호사 김소라입니다. 실종된 아기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민석은 즉시 경계했다. 어떤 정보입니까? 제가 그 아기들을 본 것 같습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김준호 씨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정보는 먼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소라는 고집했다. 만약 김준호 씨가 자신의 아들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그는 내일 아침 10시에 마포구의 작은 카페 하늘로 혼자 와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라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기다려보자. 강남의 테크비전 본사에서 민석은 준호에게 전화 내용을 보고했다. 사장님, 이런 전화가 많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대부분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너무 많은 거짓 희망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야 했다. 내가 가겠다. 그는 결심했다. 하지만 넌 근처에 있어.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준호는 아내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진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아들들의 실종으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준호야, 조심해.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들을 데려올게. 준호는 약속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소라와 함께 카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기들은 최할머니와 함께 창고에 있었다. 그가 올까요? 민지는 불안하게 물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올 거야.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놓치지 않을 거야. 정확히 10시에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바로 김준호였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민지와 솔에게 닿았다. 그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김소라 씨? 그는 솔에게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쪽은 민지입니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 어린 소녀가 민지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소라는 말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연습했지만 갑자기 모든 말이 사라진 것 같았다. 저는 그녀는 더듬거렸다. 괜찮아, 민지야. 소라가 격려했다.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 민지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말을 꺼냈다. 저는 당신의 아들들을 찾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테이블을 꽉 잡으며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내 아들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이 어디 있지? 그들은 괜찮아? 해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괜찮아요. 제가 돌보고 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2주 동안 아들들의 소식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소녀가 그들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어디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는 청계천 공원에서 아기들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그 후 그들을 돌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태환이 아팠던 일, 소라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아기들의 진짜 부모를 찾기로 결정한 과정까지 모두 말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감사,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내 아들들을 구했구나. 그는 마침내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저는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고 싶어요. 민지는 단순하게 말했다. 하지만 먼저 약속해 주세요. 약속? 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잘 돌볼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제가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이 작은 소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다. 약속할게.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네가 언제든지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줄게.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론이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민지야. 소라는 이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지금 아기들을 만나러 갈까요? 소라가 제안했다. 준호는 즉시 일어섰다. 물론이죠. 민지는 준호와 소라를 창고로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최할머니는 아기들과 함께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지가 불렀다. 태환, 태민, 태준이의 아빠를 모셔왔어요. 최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김준호 씨군요. 준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네, 그리고 당신은 최영자예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이 아이들을 돌보는 걸 도왔어요. 준호는 감사의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바구니에 누워있는 새 아기를 발견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천천히 다가갔다. 내 아들들. 그의 목소리는 떨림과 감정으로 가득했다. 태환, 태민, 태준. 아기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꼬물거리며 손을 뻗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한 명씩 안아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민지와 최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내 아들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민지는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하면서도 슬펐다. 그녀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이제 그들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을 잘 돌볼게요.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태환이는 약을 꼭 챙겨 먹여야 해요. 그리고 태민이는 배고프면 울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을 빨아요. 태준이는 잠들기 전에 등을 토닥여줘야 해요. 준호는 민지의 말 하나하나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아들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진이 이 모든 것을 알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는 말했다. 우리 아내는 아들들이 실종된 후로 너무 힘들어했어. 민지는 궁금했다. 아기들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녀는 아기들을 정말 사랑해. 네가 그녀를 만나면 좋아할 거야. 민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기들의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다. 준호는 전화를 꺼내 민석에게 전화했다. 민서가 아이들을 찾았어. 그래, 모두 안전해. 수진이에게 알려줘. 그리고 차를 보내줘.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는 전화를 끊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너와 최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가줬으면 해. 수진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민지는 망설였다. 하람아, 저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우리 아들들의 구원자야. 우리는 내게 영원히 감사할 거야. 1시간 후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가 창고 앞에 도착했다. 운전사는 매우 공손했고 민지와 최할머니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아기들은 준호가 가져온 특별한 아기 카시트에 안전하게 앉혀졌다. 민지는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보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차 안에 조용한 분위기에 놀랐다. 와, 정말 멋져요. 그녀는 속삭였다. 차는 서울을 가로질러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그들을 펜트하우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지친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그녀가 불렀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녀의 말은 준호가 아기 카시트를 들고 나타나자 멈췄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우리 아기들. 그녀는 울부짖었다. 우리 보물들.
수지는 각 아기를 번갈아가며 안아주고 키스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너무 감정에 북받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지와 최할머니를 보았다. 당신들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래, 이분은 최영자 할머니고 이 아이는 박민지야.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구하고 돌봐줬어. 수지는 즉시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아이들을 구했구나.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전 그냥 그들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정말 귀여웠어요. 수지는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너는 몇 살이니, 민지야? 7살이요, 민지가 대답했다. 7살인데 새 아기들을 돌봤다고?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님의 싸움.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없어요. 저 혼자예요.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민지야, 수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게 어떨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네가 필요해, 민지야. 너는 우리 아들들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 그들은 너를 그리워할 거야.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기들을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의 부모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초대하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물론이지, 수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해. 너는 우리 아들들의 누나가 될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가족을 찾은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최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지가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기뻤다. 민지야, 할머니가 부르자 민지가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이제 가봐야겠구나.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 민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항상 도와주셔서. 최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특별한 아이야, 민지야. 하늘이가 자랑스럽구나. 소라도 떠날 준비를 했다. 저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돌아가야 해요. 준호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소라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가 진정한 영웅이죠. 그들이 떠난 후 민지는 김 가족의 넓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다. 여기가 내 방이야. 수지는 민지를 큰 방으로 안내했다. 마음에 들어? 방은 민지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다. 분홍색 벽지, 푹신한 침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망까지. 정말 예뻐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며. 그래,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야. 민지는 창문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지야, 준호가 불렀다. 우리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좋은 옷도 가질 수 있어.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 여기 살아도 될까요? 저는 거지였어요. 이런 멋진 집에 어울리지 않아요.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민지야, 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인가야. 그리고 넌 우리 아들들을 구한 용감하고 친절한 소녀야. 우리 집은 이제 내 집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민지는 이전에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기들이 잠들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기들은 그녀가 함께 있을 때 더 평화롭게 잠들었다. 너는 정말 마법을 가지고 있구나. 수지는 민지가 아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놀랐다. 그들은 너를 정말 좋아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 밤 민지는 생애 처음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더 이상 추위나 배고픔 또는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안전했고 사랑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아기들을 확인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급스러운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지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간에 서 있었다. 도노, 벌써 일어났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네,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요. 아기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진은 민지 옆에 앉았다. 고마워, 민지야. 네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들은 너무 작고 귀여웠어요. 저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지야. 우리는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 그날 준호는 변호사를 불러 민지의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그것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준호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부터 너는 박민지가 아니라 김민지가 될 거야. 준호는 민지에게 말했다. 괜찮아? 해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는 제가 가족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해. 그날 오후 소라가 방문했다. 그녀는 태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태환이는 이제 괜찮아 보이네요. 소라는 아기를 검사한 후 말했다.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두 당신과 민지 덕분이에요. 수지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영웅은 민지예요. 민지는 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큰 아파트, 부드러운 침대, 항상 있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 그녀는 이전에 이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민지야, 오늘은 쇼핑을 가자. 수진이 제안했다. 아기들의 실종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고 수진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민지를 자신의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쇼핑이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뭘 사러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내 옷, 신발, 학교 용품,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살 거야. 다음 주부터 학교에 다닐 거니까. 민지는 긴장했다. 그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다. 햄버투세. 학교요?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요. 수지는 이해의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민지야. 우리는 네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준호 아빠가 이미 가정교사를 구했어. 방과 후에 내게 특별 수업을 해줄 거야. 민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배우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민지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첫 번째 순간이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우리 딸. 그날 오후 수지는 민지를 데리고 강남의 고급 쇼핑몰로 향했다. 민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화려한 상점들을 보고 놀랐다. 수지는 민지에게 새 옷, 신발, 가방, 그리고 학용품을 샀다. 그녀는 민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민지는 쇼핑백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민지야. 우리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지는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다. 민지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 그녀는 이전에 몇 번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특별한 대접이었다. 맛있어?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맛있어요. 수진은 민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은 것에 기뻐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청계천 공원을 지나갔다. 민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가 아기들을 발견한 곳이었다. 저기에요.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제가 태환, 태민, 태준이를 찾은 곳이에요. 수지는 차를 세웠다. 정말? 정확히 어디서? 민지는 공원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저 큰 나무 아래요. 아기들이 바구니에 있었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사건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경찰은 아기들이 어떻게 공원에 버려졌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민지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아기들과 함께 다른 것도 봤니? 메모나 사람 같은 거? 셀스튜르서.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메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비에 젖어서 몇 글자만 읽을 수 있었어요.
부탁합니다와 지켜주세요라는 글자요.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정말? 그 메모는 어디 있니?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아마 창고에 두고 왔을 거예요. 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기들이 안전하다는 거야. 그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집에 와 있었다. 그는 민지와 수진이 쇼핑한 것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즐거운 시간 보냈어? 그가 물었다. 민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빠. 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 역시 민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감동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준호가 말했다. 입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곧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민지야.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는 정말 김민지가 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의 맏딸 김민지. 민지는 기쁨에 차서 뛰어올랐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갖기를 꿈꿔왔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아기들은 이제 하이체어에 앉을 수 있었고 고형식을 먹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기들이 먹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다. 넌 정말 아기들을 잘 돌봐. 준호는 민지가 태환에게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냥 그들을 사랑해요. 식사가 끝난 후 수지는 준호를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대화했다. 민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물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마침내 준호가 말했다. 민지야, 우리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네가 아기들을 발견했을 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청계천 공원을 지나가다가 나무 아래에 있는 바구니를 봤어요. 바구니는 비에 젖지 않도록 담요로 덮여 있었어요. 제가 담요를 들어 올렸을 때 새 아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 수진이 물었다. 네, 메모가 있었어요. 비에 젖어서 몇 글자만 읽을 수 있었어요. 부탁합니다와 지켜주세요라고요.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은 없었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공원은 비 때문에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호와 수지는 다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다시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우리는 아직 아기들이 어떻게 공원에 있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어.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야. 범인을 찾아야 해요?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건 아니야.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른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민지가 잠들기 전 수진이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민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지야, 행복하니?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 민지야. 넌 우리 가족에게 빛과 같은 존재야. 민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들이 저를 찾아준 것이 정말 기뻐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내가 우리를 찾아준 거야. 다음 날 민지는 그녀의 새 가정교사 이지연 선생님을 만났다. 지연은 20대 후반의 친절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지가 기초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었다. 안녕, 민지야. 지연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나는 이지연이야. 앞으로 너와 함께 공부할 거야. 민지는 부끄러운 듯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 지연은 민지의 긴장을 감지하고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할 거야. 네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할 거야. 민지는 안도했다. 지연은 첫 수업에서 민지의 현재 지식 수준을 평가했다. 민지는 글을 완전히 읽거나 쓸 수는 없었지만 수학적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그녀는 거리에서 생활하며 돈을 세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지연은 민지가 암산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을 보고 말했다. 곧 학교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자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거리에서 그녀는 가끔 학교 앞에 서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수업이 끝난 후 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야. 그냥 직장 일이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야. 하지만 민지는 그것이 단순한 직장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준호와 수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들은 종종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아기들을 재운 후 민지는 부엌에서 준호와 수진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민지는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확실해?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수진이 대답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물었다. 난 모르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살금살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준호와 수진이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지야, 앉을래? 준호가 말했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들이 그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일까? 그녀가 무언가 잘못했을까? 우리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가 아기들을 발견한 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민지는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어보세요. 네가 말했듯이 바구니에 메모가 있었지? 준호가 물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비에 젖어서 몇 글자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구니는 어땠니? 어떤 종류의 바구니였어?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예쁘고 깨끗한 바구니였어요. 밀짚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안에는 부드러운 담요가 있었어요. 아기들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와 준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우리는 아직 아기들이 어떻게 공원에 있게 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는 거야. 민지의 눈이 커졌다. 무서운 뜻이에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확실히 알지 못해, 민지야.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 그것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른들은 때때로 너무 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녀는 이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게 최선이야. 학교에 가고 아기들과 놀고 행복하게 지내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아기들과 놀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수진이 문을 열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매우 공식적인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한 남자가 말했다. 저는 서울경찰청 강력팀의 박 형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동료 최 형사입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물론이요. 들어오세요. 백세. 민지는 형사들을 보고 긴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과거에 그녀는 종종 경찰을 피해 다녔다. 민지야, 아기들을 방으로 데려가 줄래?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들을 데리고 방으로 갔다. 하지만 그녀는 문 뒤에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김씨 부부, 우리는 아기들의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떤 정보죠? 준호가 물었다. CCTV 분석 결과. 그날 공원에서 유모차와 함께 있던 여성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소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김준호 씨의 전 비서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다. 전 비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소연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1년 전에 회사를 떠났어요. 그녀가 왜? 그것이 우리가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이소연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파트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수진이 물었다. 당신들의 아기들과 관련된 문서들입니다. 출생 증명서, 의료 기록, 그리고 몇 가지 메모들.
이것들은 그녀가 아기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지는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이만로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발견했습니다. 박 형사가 계속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과에 따르면 세 아기 중 한 명만이 당신들의 생물학적 자녀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다른 부모의 아이들입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태환, 태민, 태준 중 한 명만이 준호와 수진의 진짜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 그들은 새 쌍둥이였다. 그녀는 더 들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태민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를 달래느라 더 이상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은 매우 조용했다. 그들은 민지에게 형사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그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지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형사들이 왜 왔었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야. 우리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해결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기들의 방으로 가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새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똑같이 보였다. 모두 소중하고 모두 사랑스러웠다. 누가 진짜 김태환, 김태민, 김태준일까?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다른 두 명은 누구지? 민지는 아기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저 아기들이었다.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작고 연약한 생명체들. 걱정 마, 그녀는 약속했다. 제가 너희를 지킬게. 항상.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준호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그녀를 찾아야 해, 그는 말했다. 이소연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다른 두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준호는 계속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그녀를 찾아.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아빠,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준호는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다. 아, 민지야, 일어났구나.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물었다. 모두들 너무 걱정돼 보여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민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똑똑한 소녀가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민지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아기들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어.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은 세 아기 중 한 명만이 우리의 생물학적 아들이라는 거야. 민지의 눈이 커졌다. 한 명만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이 상황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 그들은 마치 새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DNA 검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 그럼 다른 두 아기는 누구의 아이들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아직 모르겠어, 민지야. 경찰은 수사 중이야. 그들은 내 전 비서인 이소연을 찾고 있어.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준호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민지야. 세 아기 모두 여전히 우리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그들을 모두 사랑해. 그들이 누구의 생물학적 아이든 상관없어. 민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나타났다. 정말요? 당신은 그들 모두를 키울 거예요? 물론이지.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넌 그들의 누나고. 민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감사해요,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이 흩어질까봐 걱정했어요. 준호는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민지야.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항상. 그날 오후 지연 선생님이 민지의 수업을 위해 왔다. 민지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마음은 아기들과 그들의 비밀로 가득했다. 민지야, 괜찮니? 지연이 물었다. 오늘 너는 좀 산만해 보여.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지연은 이해하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과잉캉, 모두가 때로는 그런 날이 있어. 오늘은 수업을 일찍 끝내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민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선생님. 지연이 떠난 후 민지는 아기들의 방으로 갔다. 아기들은 깨어 있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민지는 그들 옆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너희 중 누가 진짜 김 가족의 아이일까?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너희 둘은 누구니? 그녀는 각 아기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태화는 눈썹이 두꺼웠고 태미는 입술이 통통했으며 태주는 볼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들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민지는 이제 미묘한 차이점들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단서일지도 몰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의 볼에 있는 작은 점을 기억했다. 준호의 얼굴에도 비슷한 점이 있었다. 태준이가 진짜 김 가족의 아들일까? 그녀는 궁금했다. 민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가족 사진첩을 찾아보기로 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거실의 책장으로 가서 사진첩을 꺼냈다. 그것은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부터 시작해 아기들의 출생까지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다. 민지는 아기들의 초기 사진을 찾았다. 세 아기는 모두 비슷해 보였지만 그녀는 태준의 볼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준호의 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 태준이가 진짜 김 가족의 아들이구나. 민지는 결론지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기들이 태어난 병원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준호, 수진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민지는 한 여성의 얼굴에 주목했다. 그녀는 준호의 옆에 서 있었고 비서처럼 보였다. 이 사람이 이소연일까? 민지는 궁금했다. 그때 민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사진첩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민지야, 뭐 하고 있니? 수진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민지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냥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떤 사진들?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수진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수진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준이의 사진이요. 민지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볼에 있는 점이 아빠의 점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태준이가 우리의 생물학적 아들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야. 그럼 태환이와 태민이는 누구의 아이들인가요? 민지가 물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아직 모르겠어, 민지야. 하지만 우리는 곧 알아낼 거야.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과 미스터리에 대해 생각했다. 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아기들을 김준호의 아들과 함께 두었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준호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다시 들었다. 그래, 제주도에서 그녀를 목격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내가 지금 당장 거기로 가겠다. 비행기를 준비해. 민지는 조용히 들었다. 제주도? 그들이 이소연을 찾은 것일까? 준호는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달려갔다. 수진아, 이소연이 제주도에 있어. 내가 가서 그녀를 찾아볼게. 수진의 표정은 걱정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요심해, 준호야. 그녀는 위험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나는 경찰과 함께 갈 거야. 우리는 그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야. 준호는 서둘러 짐을 쌌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야, 아빠가 잠시 출장을 가야 해. 제주도로. 내가 없는 동안 엄마와 아기들을 잘 돌봐줄 수 있겠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바. 제가 잘 돌볼게요. 하지만 당신은 이소연을 찾으러 가는 거죠?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넌 정말 똑똑한 소녀구나. 맞아, 나는 이소연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녀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조심하세요, 아빠. 민지는 진심으로 말했다. 준호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럴게, 내 소중한 딸. 준호가 떠난 후 민지는 수진과 함께 아기들을 돌봤다. 그들은 평소처럼 아기들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놀아주었다. 하지만 민지는 수진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민지가 말했다. 아빠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넌 정말 어른스러운 아이구나. 그날 밤 민지는 수진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준호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그녀를 찾았어?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 정말 그런 이유로? 알았어. 조심해서 돌아와. 사랑해.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준호가 이소연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다. 아빠. 민지는 그를 반갑게 맞았다. 준호는 민지를 안아주었다. 안녕, 민지야. 보고 싶었어. 이소연을 찾았어요? 민지는 참을 수 없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찾았어.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 준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듯한 시선을 교환했다. 민지야,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민지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싶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이소연은 내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 그녀는 매우 유능했고 우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어.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 이혜연이라는 사람이야. 그들은 외모가 비슷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 이혜연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심각한 빚을 지게 되었어.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소연은 언니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지.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감을 잡기 시작했다. 수진이 임신했을 때 우리는 새 쌍둥이를 가질 것이라고 들었어. 준호가 계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한 아이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태준이. 그럼 태환이와 태민이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이혜연의 아들들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도 임신 중이었고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쌍둥이의 아버지는 나의 사촌형인 김태석이었어. 민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아기들이 모두 비슷하게 생긴 거군요? 그래, 준호는 계속했다. 태석은 이혜연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어. 그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했지. 하지만 이혜연은 더 많은 것을 원했어. 그녀는 태석을 협박했고 그것이 이소연이 이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소연은 우리가 새 쌍둥이를 가질 것이라고 모두에게 알려놓은 상태였어. 그래서 그녀는 이혜연에게 제안을 했어. 이혜연의 쌍둥이를 우리 아들과 함께 두면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고 이혜연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녀는 동의했군요. 민지가 말했다. 그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소연은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새 아기는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는 모두 행복했어. 그런데 왜 이혜연이 아기들을 다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준호가 설명했다. 이소연에 따르면 이혜연은 계획대로 돈을 받고 해외로 떠났어. 그녀는 아기들을 다시 볼 생각이 없었지. 그럼 누가 아기들을 납치한 거죠?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태석이었어. 수진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혜연으로부터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들을 찾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는 어떤 아기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 아기 모두를 데려갔어. 하지만 왜 그는 그들을 공원에 버렸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그는 아기들을 자신의 차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 그때 차가 견인되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경찰에게 가는 대신 도망쳤어. 민지는 이 모든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환이와 태민이는 우리 가족이 아닌가요?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아니, 민지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그들을 출생 직후부터 키워왔고 그들을 사랑해. 생물학적 유대감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가족이야. 태석은 어떻게 되나요? 민지가 물었다. 그는 태환이와 태민이의 진짜 아빠잖아요. 그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준호가 설명했다. 아기들을 납치한 죄로.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 그는 이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그는 아기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할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태석은 아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어. 그는 방문권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것을 허락했어. 결국 그는 태환이와 태민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니까. 민지는 안도했다. 그녀는 아기들이 이 가족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혜연은요? 그녀도 아기들을 보러 올 건가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소연에 따르면 이혜연은 아기들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기했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고 과거를 뒤로하고 싶어 했어. 우리는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혜연이 자신의 아기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민지 자신이 고아였기 때문에 그녀는 부모의 사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요? 민지가 물었다. 그럴 거야.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 다음 날 경찰 박 형사가 다시 방문했다. 그는 준호와 수진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왔다. 김태석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그는 아기들을 납치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들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소연은요? 준호가 물었다. 그녀는 현재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박 형사가 대답했다. 기록 조작과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혜연은 어떻게 됐죠? 수진이 물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소연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박 형사가 떠난 후 민지는 아기들의 방으로 갔다. 새 아기는 평화롭게 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과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행복하고 건강한 아기들이었다. 민지는 태환, 태민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소중했다. 그들이 누구의 생물학적 자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작은 동생들이었다. 너희들은 운이 좋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너희에게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 그리고 너희를 항상 보호해줄 누나도 있지. 아기들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지는 준호와 수진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걸까? 수진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태환이와 태민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물론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그들을 출생 직후부터 키워왔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해. 그들은 형제야. 하지만 이혜연이 돌아와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할까? 수진이 걱정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준호가 대답했다. 이소연에 따르면 이혜연은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는 아기들의 등록된 부모야. 이혜연이 돌아온다고 해도 그녀는 아무런 권리도 없을 거야. 그래도 걱정돼.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태석은? 그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는 그와 이미 합의했어. 준호가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그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어.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녀는 놀랍게도 잘 대처하고 있어. 준호가 말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녀는 아기들을 너무 사랑해. 그녀에게는 아기들이 누구의 생물학적 자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거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다. 준호의 말은 정확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가족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준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나이가 많고 더 단단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남자가 말했다. 저는 김태석입니다. 민지는 숨을 멈추었다. 이 남자가 태환과 태민의 진짜 아버지였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세요, 태석 씨. 태석은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준호는 어디 있나요? 그는 곧 돌아올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이 아이는 이쪽은 민지예요. 수진이 소개했다. 우리의 딸이죠. 그녀가 아기들을 찾았어요. 태석은 민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이 어린 소녀가?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네가 아기들을 구해줬구나. 민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전 그냥 그들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아기들은 어디 있나요? 태석이 물었다. 방에서 자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잠시 후에 깨어날 거예요. 태석은 긴장한 듯이 손을 비볐다. 저 그들을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들이 깨지 않게. 수진은 태석을 아기들의 방으로 안내했다. 민지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녀는 태석이 아기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아기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태석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속삭였다. 어떤 아이들이 제 아들들인가요? 태환이와 태민이요. 수진이 대답했다. 왼쪽과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태석은 조심스럽게 태환과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저를 닮았나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조금요. 특히 태환이의 눈썹이요.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 제가 이런 혼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들을 알고 싶었어요. 이해해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이 그들의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그들의 진짜 아버지예요, 태석이 말했다. 그가 그들을 키웠어요. 그가 그들을 사랑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당신은 실수를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와 당신이 그들의 부모예요. 저는 그저 때때로 그들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건 가능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 입구에 서 있었다. 태석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와 태석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우리는 가족이야, 태석. 당신은 내 사촌 형이자 태환이와 태민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할 거예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준호. 넌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니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민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모두 아기들을 사랑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지연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다. 그녀는 빠르게 배우고 있었고 지연은 그녀의 진전에 놀라워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민지야, 지연이 말했다. 넌 이미 대부분의 기본적인 글자를 읽을 수 있어. 고책을 읽을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항상 배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전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넌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야. 민지는 그 생각에 흥분했다. 그녀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주로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민지는 아기들과 놀았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의 성격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태환은 가장 활동적이었다. 그는 항상 움직이고 모든 것을 만지려고 했다. 태민은 더 조용했지만 매우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태주는 가장 웃음이 많았다. 그는 쉽게 웃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아했다. 민지는 그들의 작은 특성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상상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되겠지만
그들은 항상 형제로 남을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민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지야,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그가 말했다. 민지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경찰이 이혜연을 찾았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디서요? 일본에서. 준호가 대답했다. 그녀는 거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 하지만 경찰이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그녀가 아기들을 데려가려고 할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아기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그녀는 아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어. 민지는 안도했다. 그녀가 아기들을 보러 올 건가요? 아마도. 준호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을 보고 싶어 해.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해. 그녀는 그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1년이 지났다. 민지는 이제 8살이 되었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르게 배웠고 곧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많은 친구들도 사귀었다. 아기들은 이제 15개월이 되었다. 그들은 걷기 시작했고 첫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태환의 첫 단어는 엄마였고 태민의 첫 단어는 아빠였다. 그리고 태준의 첫 단어는 놀랍게도 누나였다. 누나. 태준이 민지를 향해 팔을 뻗으며 외쳤다. 민지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을 안아주며 그의 작은 얼굴에 키스했다. 그래, 나는 너의 누나야, 태준아. 태환과 태민도 곧 누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세 아기 모두 민지를 매우 좋아했다. 그들은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뻐했고 그녀와 놀기를 좋아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들은 민지가 그들의 가족에 합류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주 이야기했다. 민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찾지 못했을 거야. 준호는 종종 말했다. 태석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태환과 태민을 보았다. 그는 좋은 삼촌이 되었고 아기들은 그를 좋아했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왔고 그들과 함께 놀았다. 이혜연도 마침내 아기들을 보러 왔다. 그녀는 매우 긴장한 상태로 방문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저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준호와 수진에게 말했다.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이해해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아이들을 포기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이혜연이 말했다. 저는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부모예요. 당신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준호가 제안했다. 태석처럼요. 이모로서요. 이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당신들은 그렇게 관대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두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원해요.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민지는 이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 어른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아기들을 사랑하는지에 감동받았다. 그날 이후 이혜연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기들을 보았다. 그녀는 좋은 이모가 되었고 아기들은 그녀도 좋아하게 되었다. 민지의 입양 절차도 마침내 완료되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민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 가족 증명서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다. 이제 네가 정말로 우리 딸이야. 준호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저는 항상 당신들의 딸이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종이 한 장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아요. 수지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내 말이 맞아, 민지야. 넌 항상 우리의 딸이었어. 그날 밤 그들은 민지의 입양과 아기들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태석과 이혜연도 초대받았다. 심지어 이소연도 있었다. 그녀는 진격형을 면제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테이블 주변에는 이상한 가족이 모여 있었다. 생물학적 부모들, 양부모들, 이모와 삼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작은 아기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준호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32,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합시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가족을 위하여. 민지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가 그날 아침 공원에서 바구니를 발견한 것은 운명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그녀의 진정한 가족으로 인도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지는 아기들을 재우러 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주로 공주와 왕자, 그리고 행복한 결말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녀는 새 아기에게 말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야. 아기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소녀가 있었어. 그녀는 혼자였고 집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원에서 바구니를 발견했어. 그 바구니 안에는 새 아기가 있었지. 그들은 아주 작고 귀여웠어. 아기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소녀는 아기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 그녀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사랑했지.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 아기들의 부모님이 그들을 찾았고 그들은 모두 함께 살게 되었어. 소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어. 그녀는 가족을 가지게 되었지.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기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들기 시작했다. 민지는 각 아기에게 작별 키스를 해주었다. 좋은 꿈 꿔 내 작은 동생들. 그녀는 속삭였다. 방을 나오려던 민지는 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 민지야. 그녀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도비아탑. 그건 진짜 이야기예요, 엄마. 수진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의 진짜 이야기지.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모험을 함께 할 거야. 민지는 수진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민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에서 꽃을 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이 있고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녀가 비 오는 아침에 공원에서 바구니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신의 계획이었을까? 민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준호와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기들은 이미 깨어나 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합류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가족들. 준호와 수진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우리 딸. 민지는 아기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안아주었다. 태환, 태민, 태주는 기쁨으로 깍 소리를 질렀다. 누나, 그들이 동시에 외쳤다. 민지는 웃었다. 그래, 나는 너희의 누나야. 항상 그 순간 민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가족 중 누구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가족은 항상 서로를 지지한다. 민지는 창문 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그것은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였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민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항상.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부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때 아무것도 없는 거리의 소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민지야, 아침 식사 준비됐어. 수진이 불렀다. 갈게요, 엄마.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그녀의 가족에게 합류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정이었다. 그녀의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필름 더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지와 새 쌍둥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저희가 왼쪽에 준비해둔 특별한 재생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